저는 소개받은 최영묵 교수고요. 성공회대 지금 22년째 일하고 있고요. 신영복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지금 이 재단하고 신영복 재단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영희 선생님 조교로 한 10년 같이 방을 썼고, 그리고 학위를 하고 나서 성공회대에 와서는 신영복 선생님하고 15년 정도 같이 축구는 자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좀 인복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책을 다 기록을 남겼고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 책을 최근에 냈고, 요건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하고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기록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했던 건데요. 하여튼 이영희 선생님은 제가 85년에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막 오셨어요. 학교에 막 오신 게 아니라 하도 해직됐다가 다시 복직하셨다가 또 기사현 사건으로 또 나가셨다가 하여튼 그런 와중이었는데, 제 4학년 2학기 때 딱 한 학기 복직이 되셔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 수업을 들었죠. 언론평론이라는 거였는데, 그때 보고서를 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원고지에다 이제 5장씩 칼럼을 써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뭐 중국 민항기인가 뭐 이런 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잘 나는 게 하도 혼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원고지 5매에 가까운 분량으로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빨간 볼펜으로.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그때 4학년쯤 됐으니까 나도 글을 좀 꽤 썼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됐고, 대학원을 가서 선생님 방에 이제 쓰겠다고 그래서, 이게 85년이니까 95년에 정년하시거든요. 정년하시고도 그 방에 대학원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간 제가 혼자 썼습니다, 그 방. 그리고 저 이제 97년에 박사를 하고 이제 직장에 갔다가 2001년에 성공회대에 가서 지금까지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영희 선생님 책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안 써도 될 정도로 뭐 평전류의 책이 3권이 있고, 타인이 쓴 게, 본인이 쓴 역정이 있는데 그건 청년 시절만 기록했어요. 역정 이후가 있었으면 제가 이 책을 안 썼습니다. 근데 못 쓰셨어요. 역정 2를. 그러고 99년쯤에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투병을 하셔서 일어났죠. 3번에서 일어나셔서 임원영 선생하고 거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만든 책이 그게 대화예요. 그때 대화할 때 이제 제가 저는 조교였지만 제 조교를 또 보내서 녹취를 도와드리려고, 제 조교가 가서 이제 거기서 녹취가 어려우니까 현장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녹음한 거를 바로 풀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도 없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워낙 그 꼼꼼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간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늘 있었던 건 아닌데, 2가지의 난점이 있었어요. 선생님 기억이 확인될 때까지 자료를 찾으셔야 돼. 잘못 얘기하면 이게 잘못 기록에 남으니까 그게 중단이 될 거 아닙니까? 2번째는 임원영 선생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입장이. 근데 임원영 선생님이 단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걸 넘어가지 않고 논쟁을 합니다. 임원영 선생님 무지하게 혼났죠. 뭐 사회주의에 그때 몰락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었던 데다가 스탈린주의나, 그리고 뭐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나 아니면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난 네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접구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 너랑 안 해. 이래가지고 가셨는데, 사모님이 또 잘 설득하셔갖고 그래도 마무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확인을 나중에 50세가 나왔을 때 제가 부탁을 받고 한번 교열을 했어요. 교열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0군데 이상 팩트의 오류를 찾아냈을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뭐 출판사에서는 이영희 선생님 말씀이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뭐 트로츠키의 영국혁명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로츠키가 영국혁명 쓴 적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린턴이 하버드를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잡힌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잡으면서도 그건 제가 이제 비평학과 정명 낸 이후인데 그 정도로 이제 어렵게 마무리를 하셨지만 본인이 썩 흡족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본인이 거의 쓰다시피 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자기가 잡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대담자가 던지는 거로 갔기 때문에 그 책이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삶을 증언해주는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불만족스러움들도 있어서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5주기 무렵에 마침 제가 창비에 그 논문을 창비에 이제 추모 글을 썼었는데 그걸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 제가 오늘 정리해놓은 10대 키워드가 있는데요. 조그만 출판사에서 이영희의 사상을 10대 키워드로 정리해 줄 수 있겠냐라는 청탁을 받았어요. 창비 글을 보고. 그래서 그거야 뭐 10대 키워드로 온 거지 한 400장 이렇게 써달라는 거라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1000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넘겼습니다. 이게 1000매 넘는데 키워드도 꼭 10개에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딜을 하려고 했죠. 근데 무조건 자기들 프레임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한울로 보냈어요. 제가 아는 출판사가 이제 한울 출판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완 작업을 그걸 좀 더 키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내게 된 것이고 그걸 이왕 내려면 5주기에 맞춰서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도도 그렇게 맞춰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일정이 딱 정해지니까 또 글은 뭐 굉장히 좀 빨리 쉽게 쓴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해에 또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학술원에서 이제 지금 거기 안 찍혀 있는데 신기했어요. 학술원에서 그걸 우수학술 도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책을. 대한민국 학술원이 의외로 그렇게 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까 나름 보수적인 선생들인데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끼친 영향이라는 것, 지성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좀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제가 뭐 책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좀 즐거운 거죠. 그래도 이게 좌우를 막론하고 그 인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이 책 관련해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이영희 선생님 얘기를 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고 또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소비라고 하면 좀 결례일 수 있습니다만은 호출되거나 혹은 재활용되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좀 판에 박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인 사고의 소유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이 양반의 말의 메시지의 임팩트를 중심으로 그 엄혹한 시절에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그 엄혹한 시절에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경험적인 어떤 지혜로움이거든요. 막혀 있을 때, 그 철방에 갇혀 있을 때 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소위 우상과이성에서 던지는 이제 메시지인데, 제가 우상과이성 오늘 책을 제가 이제 검열판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갖고 온다고 그러다가 다른 책을 갖고 왔는데요. 다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제 갖다 놓기로 하고 일단 50분간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로 이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의 전모를 좀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영희 선생을 이제 메시지로서의 이영희와 방법으로서의 이영희를 좀 나눠서 사유해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지점들이 있는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30분 정도는 이제 키워드 몇 개를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30분은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그래서 단순하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삶에 대한 것, 저술활동과 순환사, 그리고 이영희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 10개, 그리고 이제 이영희의 현재성. 왜 이영희 선생을 우리가 지금 호명해서, 호출해서, 물론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게 단지 추모의 목적이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모야 뭐 모든 사람 다 추모할 가치가 있죠. 그것보단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느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전략적 혹은 의미론적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평생 글 쓰면서 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이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글이 이게 굉장히 그 논증형 글이거든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치밀하게 구성해서 상대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글은 주장하지 않아요.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입증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걸 근거로 입증하는 거죠. 나 잘못이 없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들을 쭉 나열해요.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가 많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불법적인가를 다른 법이나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쭉 나열해서 입증해버리죠. 그럼 할 말이 없죠. 아, 이거 불법적인 거구나. 그런 방식이니까 그거는 노가다죠. 제가 조교할 때 그 미국의 그 무슨 국무성 자료 이런 것들 한 몇천 페이지를 뒤져서 칼럼 한 편 쓰시는 것도 봤는데 한겨레 그때 칼럼 낙양의 집가를 올리는 칼럼을 연재하실 때 그때 보면 한 편의 칼럼을 쓰시려고 무지하게 자료를 일주일 내내 뒤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어를 뽑아서 구성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식의 글쓰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오죠. 저 경향 얘기인데 이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쓰겠다. 체력도 안 되고 힘들어서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됐을 정도로 50년간 이제 그런 글을 쓰셨는데 참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이제 10주기에 맞춰서 백영서 선생님하고 작년에 이영희 선생님 저작 선집을 냈는데 그때 전부 다 한번 따져봤는데 그때 한 7,500페이지 분량을 쓰신 것 같은데 A4지로 평생 7,500페이지면 뭐 그거를 책으로 하면 뭐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요. 원고지 분량으로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특히 번역일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집 사실 때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엽서 한국인이 보내는 그 청취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주로 그 엽서를 보냈는데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걸 영문으로 번역하는 거 몇천 통씩. 이걸 좀 알바를 많이 하셨고 번역도 많이 프레이리의 그 피고합적이고 이런 것들도 번역을 하셨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거 지학선 주교님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장일순 선생한테 해준 걸로 돼 있는데 뭐 그쪽에 우리게 드릴 수가 없고 번역해서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때 통역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원래 그 벤플리트 한미연합군 사령관 통역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지학순 주교가 민주화 운동할 때 몰래 외국인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이현 선생님 몰래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이럴 정도로 이제 전투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환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라는 게 그게 6단계로 나눠지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만한 그런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29년생이시고 그래서 뱀띠십니다. 뱀띠. 굉장히 냉철하시죠. 그래서 50년까지가 대략 학생 시절이에요. 해양대학을 국립해양대학이 그때 인천에 있다 군산으로 갔다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다 뽑았으니까 거기를 가셔서 졸업을 해요. 50년에 3월에. 그리고 동기생의 아버지가 안동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어갖고 거기 영어 선생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 몇 달 못하죠.
6.25가 터지니까 바로 3월에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해갖고 그러니까 50년까지가 학생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50년부터 57년까지 소령 예편할 때까지 이제 전장을 누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방에 마산 이런 쪽에 계시다가 이제 전역을 하시고 전역하는 해에 합동통신에 이제 외신부 기자로 입사를 하시죠. 그게 이제 57년, 71년까지 이제 합동통신에서 있다가 조선일보 가셨다가 해직돼서 다시 합동통신 갔다 다시 해직돼서 잠시 좀 길거리에 계시다가 이제 학교에 교수 시절이 이제 72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년이 좀 넘지만 해직 기간이 길어서 20년을 못 채우셔서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 당시엔 20년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아쉬운 거였죠. 연금을 못 받으면 생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게 17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24년 근무를 하셨는데 나가 있던 기간이 워낙 많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기간, 해직됐던 기간. 교수 시절이 이랬고요. 그리고 95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시민으로서 또 치열하게 사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면 학생 시절 이 사진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이 무슨 소풍 사진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아마 그 경성공업 시절인 것 같고 이건 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해양대에서 이제 항해 실습 나갔다가 중국혁명 얘기도 듣고 거기에서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선상에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강준만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라고 얘기한 게 신기할 정도로 큰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현장에 있으려는 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어떻게 현장에 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실습선이 여수항에 정박하고 있을 때 터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중국 쪽으로 이게 갈 예정이었는데 중국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때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부대에 근무하세요. 그리고 건봉사에 있을 때 건봉사가 아니라 신흥사 경판 불태우는 거 막잖아요. 그것도 거기 점령해갖고 북군이 그거를 경판고 열고 추우니까 다 불지르려고 하는 거 가서 막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쪽에서 이제 굉장히 고마워서 나중에 그 만해상도 주시고 불교 쪽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이끌어 가신 게 거기선 국보급의 문화재를 보호한 거예요. 한 개인이. 그것도 억지로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4.19 때 메가폰 잡고 올라가시고 헬기 빌리러 가요. 학생들 다치는 걸 좀 막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문관이 그 핸더슨이라는 문관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나가는 기자니까 핸더슨 만나가지고 헬기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자기 선무방송에서 지금 발포되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리러 가는데 이게 정치적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절해요. 핸더슨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그 육성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그러니까 뭐 5.16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박정희 수행해서 미국 갔다가 중도 귀국당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거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이상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박정희랑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박정희 케네디 밀약 일본하고 수교하는 거 베트남 파병 이거 알아내갖고 터트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기 귀국당하고 그게 한국 현대사의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걸 능가하는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이게 이제 동시에 그때 논의가 됐던 그런 거고요. 아무튼 학생 시절에 이제 해양대에서 이제 졸업하시고 영어교사까지 가고요. 그때 군인이 되셔서 11사단에서 지리산, 속리산 이쪽에 있다가 이제 또 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면 학살 사건 다 목격하시고
태백산, 설악산 쪽으로 가서 동해안에서 건봉사에서 스님 만나가지고 또 한번 크게 대호각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리산에서 자기 대신 나갔던 통역장교가 빨치산하고 조우에서 다 죽죠.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래서 세옹지마 교도라고 얘기했던 게 그 자기가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 그 신임 통역장교가 내가 가겠다고 교대를 한 건데 그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 차에 몰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마산에서 후반 근무하시다 결혼하시고 예편을 하십니다. 군대에 대한 얘기까지는 역정 1에 워낙 꼼꼼하게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상세하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소설처럼, 원래 이영희 선생님이 소설가 기질도 좀 있으세요. 옛날에 L 교수와 D 검사의 하루인가? 이게 이제 86년인가? 그 문학상 후보에도 올라요. 그거 그냥 에세이인데, 근데 소설처럼 읽히죠. 그 취조하는 장면에 대한 회상인데, 그것도 그렇고, 뭐 제보기에서 이런 것들도 쓸 때, 미정 씨 계신데, 딸하고 이제 만나갖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단편소설 같이 읽히죠. 굉장히 그런 구성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편을 하시고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기자 하실 때 미나리밭 안에 있던 집에 그 소첩이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뉴스타파에서 뭐 다큐멘터리로 뭐 5부작이나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또 큰 흐름이나 이제 연관성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 사실 스카웃을 한 거죠. 조선일보가 원래 지금같이 그런 강력한 매체가 된 데는 그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사람을 잘 뽑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좌든 우든. 그러니까 조갑제는 원래 국제신문 기자잖아요. 마당 이런 거. 그거 데려다가 월간조선을 뭐 완전히 키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원래 사관학교 같은 거였거든요. 그때 공채 먼저 하고 뭐 장기영 씨가 일찍 신문에 눈을 떠가지고 학력을 안 보고 공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 인재가 많았었는데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하면서 많이 끌고 갑니다. 다른 데서. 송건호 선생님도 원래 한국일보 출신인데 동아일보 가서 이제 빛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영희 선생님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워낙 탁월한 외신 기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니까 외신부장으로 스카웃을 하죠. 그래서 이제 65년에 외신부장으로 가셔서 이때가 이제 베트남 전쟁 전성시대예요. 저때 조선일보가 외신면이 날린 거죠. 이영희 덕분에. 뭐 자기들하고 이념적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화제 이슈를 끌고 다니니까 독보적이었던 그런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조선일보는 상품적으로 보나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박통이 이제 유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권고 사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 이제 그 월부책 이병주의 지리산 이런 거 월부책 팔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목격했던 게 이제 김선주 선생님이 계신데 한겨레 논설위원을 하셨던 3주기 때인가 나와서 그 증언을 하셨어요. 그 월부책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거의 저게 이영희의 자존심이구나. 난 이렇게 살아도 굽히고 들어가진 않겠다. 그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만났대요. 그 기억을 회고하시면서 굉장히 참 그 양반이 왜 이영희 선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재단 일도 하면서 강하게 연결됐겠는가. 바로 그 각인된 기억이죠. 이런 선배가 있구나. 그랬던 시절이에요, 저 때. 그때 뭐 양계장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 지식인들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대부분 양계장 한 번씩 하거든요. 김수영도 그렇고요. 도올 선생도 뭐 개경 이런 거 썼잖아요. 이게 뭔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선시대도 지식인들 보면 뭐 다산 선생이나 이래서 닭을 기르는 얘기를 씁니다.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농사 비슷한 건데도 이렇게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알도 나오고 뭐 하여튼 지식인들이 할 만한 직업이었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택시 운전하고 양계 이런 건 조기에 탈락하고 월부책. 근데 이병주 선생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 이영희 선생하고. 왜냐면 이병주 선생이 당대 지식인이었던 건 뭐 확실한 거고 그 이병주 선생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다 통하는데 제가 이영희 선생 평전을 쓰고 신영복 선생 평전을 쓰면서 양쪽에 걸친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병주 선생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양쪽에 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영희 선생이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까지 했던 게 이병주 선생이 뭐가 있냐면 거기 불어 원전으로 그 프랑스 혁명사 전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꺼내서 어느 장면이든 금세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불러갖고 와인을 먹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영희 선생이 그런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소년발치산 출신 박현채 선생한테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박현채 선생하고 늘 티격태격하는 네가 정말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수준의 재밌는 그래서 박현채 선생이 저 미정 씨가 감옥 갔을 때 쌤통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박현채 선생님 너도 당해봐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 네가 직접 당해보니까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71년에 64인 지식인 선언으로 이제 합동통신에서도 해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유신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신 전국에서 대학으로 간 건데 그거는 대학으로 간 건 다행이긴 한데 오래 그래도 꽤 버티세요. 72년에 가갖고 77년에 구속되는 거니까 72년부터 77년 사이가 지적 생산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해 선생의 주요 작품 이때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세 권이잖아요. 흔히 다들 아는 게. 전환시대 논리, 그 다음에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의 성. 요게 딱 요 시기에 압축적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고전에 발표한 글들을 묶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학에 가니까 일단 기자처럼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연루돼서 시간을 뺏기는 게 덜 하잖아요. 연구실에만 있을 수 있고 강의만 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하나 큰 거는 당시에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를 설립해요. 근데 그게 문헌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개인이 못 봐요. 사회주의권 문헌 이런 것들이 연구소에는 대거 들어오는데 그걸 다 보실 수 있었던 거죠. 거기 연구 교수를 겸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시절이 전성기셨고, 그래서 유신 때 일단 76년에 교수 제명 제도를 만들어서 1차 해직이 되죠. 교수 제명 제도를 일단 먼저 만들어요. 쟤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백낙정 선생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거에 연루돼서 해직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해직 교수 협의회 뭐 이런 게 만들어져서 80년대 내내 이제 싸우고 그러죠. 민교협 이런 거에 이제 전신인데,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주요 작품을 만드시고 77년부터 80년까지 이제 감옥에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모친도 작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김원호 선생이 이제 한길사 이영 선생 책을 정말 집요하게 내려는 노력을 한 사람이고 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전집이 거기서 한길사에서 나오는 건데, 전집 낼 때도 한 몇 달간 3본 집을 찾아가십니다. 전집 좀 내자고. 근데 이영 선생님은 내 생각으로 창피해서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 내면. 내기 싫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왜? 내 책은 이제 용도가 끝났다. 뭘 또 만들어갖고 종이값을 날리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건데 지금 10년, 20년 된 걸 왜 다시 만드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들어도 왜 나한테 내가 내 오리지널로 시작한 데가 있는데 한길사는 중간에 와서 이제 책을 만들자 그랬던 거고, 그분도 이제 동아일보 해직 기자셨으니까, 그래서
몇 달간 뭐 계속 가서 전집을 만들자고 하셔서 이제 전집과 대화 작업이 이제 동시에 다 진행이 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77년에 우상과 이성이 나온 거는 한길사 덕도 커요. 왜냐면 선생님 책 내실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와서 가편집까지 해고 와서 내가 새로 출판사 냈는데, 그리고 또 거기 먼저 낸 책이 고은 선생 책이 먼저 나왔나 그래요. 세 번째가 이제 이영희 선생 책인데, 나도 좀 출판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시니까 할 수 없이 불효자의 변 한 편 쓰는 거예요, 새로. 근데 불효자의 변도 굉장히 재밌는 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엮이게 되는데, 엮어서 나온 지 이틀 만에 구속되고 금서되는 거죠. 그 한길사 입장에서 미축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틀 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어쩔 수 없는데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길사 사장님은 밀양 출신이에요. 밀양 출신인데 그때 또 요로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 책이 국가보안법에 여러 개 걸려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울하게 그거를 승낙을 한 걸로 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도 약간 우울한. 왜냐하면 수정을 한다는 건 실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전환시대 논리는 지금 나온 지 70년이면 50년 됐는데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지금도 읽히잖아요. 네, 우상과 이성은 버전이 최소한 5가지가 있어요. 계속 바꿉니다. 왜냐, 한 번 이렇게 무너진 거는 계속 한길사에서 다른 것도 넣고 전집판, 재판, 3판 할 때마다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적자는 죽었고 그 서자들 여러 가지가 있는 셈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좀 불편한 책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책이 또 효자 노릇을 한 게, 한길사의 공식 집계로 80년대에 9만 7천 권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80년대 사회과학 서적 중에서 10만 권 이상 나간 게 딱 한 권이에요. 해방전후사 인식 한 권입니다. 해전. 그게 이제 워낙 대학생들 교양서적으로 그거 안 읽는 사람 없었고, 그 다음에 우상과 이성 읽은 거니까 많이 나갔죠. 그리고 창비가 그때, 출판사가 그때 창비는 출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환시대 논리는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 이성이 그 역할을 좀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학 시절이 그러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80년에 제가 이제 선생님 방에 있었던 시절이 선생님 참 좋은 시절이에요. 이제 한양대 복직을 하셔서 84년 2학기에 강의를 하시고 85년에 동경대 초빙 교수를 가시고 2학기에 하이델베르그를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87년에 UC 버클리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이 2년 가면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교로서 참 편했죠. 내 방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렸는데, 하여튼 이 시기였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실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여권이 나와서 미국을 가셨으니까 독일을 가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하시고 싶은 강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잘 나가다 89년, 88년에 한겨레가 창간되잖아요. 그래서 창간될 때 미국에 계시다 바로 귀국하셔갖고 이제 논설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방북 취재 기획을 하니까 그걸 이제 일본의 그 하루키 교수나 여러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구속되는데 꽤 계시다 나오죠. 160일이나 이제 감금돼 있으셨는데, 그래서 한겨레는 저 덕분에 기금 모금 뭐 판매 부서 엄청 늘어납니다. 사실 저게 세상에 저게 광고 효과로는요 저렇게 큰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저렇게 어려운 지경이구나라는 걸 몸소 알게 되고, 그리고 괜히 인신이 구속돼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겨레 구독운동, 그리고 이제 주식 구입해주고 이런 걸로 이제 되셨고, 그냥 95년에 정년 퇴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시절에도 98년에 황장엽하고 대담했던 건 유명한 사건이죠. 논쟁 많이 하죠. 주체사상 이데올로그하고 붙습니다.
북한 출신 남한의 사회과학자하고. 근데 황장이 없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면요. 정말 간단치 않아요. 북한에서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게 내공 없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이제 2000년대는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2003년에 파병 반대 집회에 가셔갖고 이제 연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대화를 내시고 2005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화가. 그리고 2005년에 제가 이제 학교에 특강을 모셨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고 와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 수전증 오셨는데 애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서 있으니까 거의 12시쯤 끝났는데 사인 끝났을 때 1시 반쯤 돼갖고요. 저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우리 학교에 이영희 선생하고 친한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총장님부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밥 다 못 먹었어요. 다 굶었어요. 안 오시, 아니, 이게 끝나야지. 근데 오시라고 해놓고 노인이 그 힘겨운 몸으로 오셨는데 밥 한 끼 먹고 가셔야 되는데 사인 끝나야 가신다니까 애들은 줄 서 있고.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가 다 수업 들어가고 식사를 하시긴 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마지막 특강 모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상도 받으시고, 2009년에 또 굉장히 인상적인 인권연대에서 MB 정권의 파시즘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죠. 작고하시기 직전이죠. 2009년이면 마지막 강의인데, 거기에서 파시즘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오랜 동안 피를 흘려서 만든 공민권, 우리의 권리들이 파시즘 정권으로 하루아침에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린 불패전의 의지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남기시죠. 마지막 메시지도 무지하게 강렬하시죠.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건강이 악화되셔서 다른 활동을 못 하신, 이게 시민 시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저술 활동 뭐 대부분 아시는데, 저서 제목만 봐갖고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글을 쓰셨어요. 이게 70년대의 글들이 이제 이영희 선생 글 중에서 워낙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베트남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이때 70년대에 왜 그랬냐면 해직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적 생산은 풍성해지죠. 배는 고파도 남은 시간이 글에 집중되니까, 생업을 안 하고 글을 쓰니까, 그리고 원고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많이 쓰셨어요. 이때 100매 이상의 글들을 무수하게 쓰십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저 강요된 권위와 언론 자유, 저것도 대표작이에요. 이영희 선생의. 저게 베트남 전쟁 펜타곤 페이퍼를 가지고 쓰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고이유서가 참고문헌 하나 없이 쓰신 가장 최절정의 글이죠.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감옥에서 돌파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저게 300매가 넘는데 원고지. 저 친필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하셨어요. 저 원고를.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관돼 있을 겁니다. 저 사진은. 그리고 저 때 글들은 좀 어떻게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이 다 정말 좋아요. 지금 읽어도. 기자풍토 종행기를 읽으면 지금 기자들에 대해서 비판한 어떤 글보다 본질적으로 더 탁월해요. 그리고 그때 이미 한국 기자사회는 기레기였거든요.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덜 뻔뻔했은 거죠. 지금보다 덜 뻔뻔하죠. 그래도 공격받고 그러면 좀 조용할 줄 아는. 그런데 지금은 뭐 오히려 더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그 장개석 시대에 대한 중국 글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일본에 대해서도 세 축이잖아요. 베트남,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냉전 체제, 한반도 이렇게 가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각성을 요구하는 게 부정의 부정이라는 문제, 부정의 부정.
식민지가 됐다는 건 그들이 우리를 부정한 역사인 거거든요. 너네는 식민지에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노예 근성이 있고 정체된 민족이고 애초에 역사가 식민지 역사였어. 그래서 한사군부터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기 역사를 식민지부터 가르칩니까? 그것도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걸 가지고. 그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사군부터 가르쳤어요. 지금도 한사군 한참 논쟁합니다, 그거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나카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조선은 우리가 키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농사꾼 인군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제 농민운동이지만 청년 세대하고 대화이고 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대표작 중에 하나야. 저 편지글 중에서 거칠고 뭔가 뭐랄까 이게 꿈틀대는 그 문체거든요. 근데 질감이 있어요. 글이 굉장히 그냥 와닿아요. 팍팍 그런 글인데 저게 이제 우상과 이송에서 삭제되고 나가는 거예요. 저게 초판에 있던 게 이후판에 빠집니다. 나중에 복원이 됐는데도 막 드러내고 해가지고 제 책 뒤에 부록으로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된 글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빠졌다가 삭제된 부분이 있는 글이 실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록의 곡을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봐도 임수대라고 저 경상도에서 농민운동 하신 분에게 보냈던 모택동 얘기도 이제 저 대화에 실렸던 거고, 그리고 상고유서 이렇게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이제 글들이 세 축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대화와 희망 찾기 이런 쪽이 있었고요. 80년대에는 이제 그 국제관계로 많이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제3세계 이런 데서 이제 해방운동이나 이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핵. 왜냐하면 전두환 때 이제 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핵 관련 보고서들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강대구 핵 볼모가 되는가 저 책이 이제 83년에 나오는데 그 전부터 이제 핵에 대해서 워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디검사 얘기했고 이제 일본에 가셔갖고 참여 관찰을 해갖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현장을 정말 인류학적인 그거 있죠. 그 참여 관찰. 그런 식으로 쓰세요. 저것도 굉장히 길게. 그래서 일본에 동경대 가셨을 때 어떻게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게 집필이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시는 거고, 이제 핵무기 문제, 미국 문제로 많이 이제 가고, 국가보안법. 그래서 80년대가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는 거와 발맞춰서 주제도 이제 핵 문제나 통일,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와 그 미래, 이런 쪽으로. 그러려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80년대에 가장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건 남북한 전쟁 능력 비교 연구죠. 저거는 뭐 국회가 들썩들썩했어요. 저것 때문에. 제가 저건 조교할 때인데, 조교하다가 군대 갔을 때네요. 막. 그때 저것 때문에 국방백서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과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북한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맹목적인 우위와 위협론이 무력화됩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 능력이 북방 능력으로 환산됐을 때에 어떤 능력을 비교해 버리니까 3대1 차이가 확 나는 거가 입증됐거든요. 여기 선생님 저 글로.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을 과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걸로 몰아가기 어려워진 거고요. 90년대에는 이제 저 91년에 이제 러시아 소련의 붕괴 문제가 있잖아요. 독일의 통일과. 그래서 이제 저게 가장 큰 시작부터 이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죠. 이제 학단협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건데 한국정치연구회. 저거가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좌익 소화병에 가까운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회주의 붕괴된 게 아니다. 뭐 잠시 후퇴하는 거고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자기 충격적 예언,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식으로 과도한 단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또 왜곡하는 양편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줄타기식 글을 쓰신 건데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하죠. 변절한 거냐? 아, 여전히 넌 교조주의자다?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요. 그러나 이제 굳건하게 그 싸우신 그런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문제나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자는 거나,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 그리고 핵 문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평이 남북 관계하고 미국 관계, 한미 관계. 그러니까 통일은 그 고리를 풀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글들이. 그래서 주요 저술은요, 저서가 12권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전집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아침의 사색은 저서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저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글을 찾아서 묶은 거가 12권이에요. 저서 12번째, 21세기 아침의 사색. 그리고 편역서는 이제 저렇게 있었는데, 편역 관련된 거. 8억인가 대하 중국백서, 10억인의 나라. 그리고 이제 반핵이 있었고요.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 저런 책은 다 금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저게 금서가 됐다가 절판을 시켜버리고 판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걸 새로 비슷한 종류의 책으로 내긴 했는데 그것도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평전 낼 때 그게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고려대 도서관에 있어갖고 그거를 빌려서 보고 썼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을. 그러니까 저 책이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가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저거는 지금도, 그래서 핵 문제는 지금도 우리한테 너무 비밀이잖아요. 핵 마피아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 연구실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왔었어요. 뭐 핵 관련 조직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아, 뭐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오해가 많은데 언론들이 특히 그런 걸 주장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굉장히 마피아예요, 우리도. 그래서 핵 담론이, 저게 핵 문제에 대해서 80년대에 이미 80년대 초중반에 쓴 글을 보면 미국에서 한국의 핵 기지에 대한 설치를 할 때 그 안정성 보고서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핵 발전소나 이걸 만들 때. 근데 불가하다는 보고서가 막 나오는데도 갑니다, 전두환 때. 그게 이후에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안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뭐 얘기할 대목이고요. 그리고 글 모음집이 이제 4권이 있는데, 저게 인간만사 세용지만은 법무사에서 이제 회갑 때쯤 좀 뭐 이현 선생님 책을 내고 싶었던 출판사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아니, 당시에 뭐 잘하면 몇만 부, 뭐 10만 부가 팔리는데 그거는 뭐 로또랑 마찬가지예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80년대 10만 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10만 부 나가는 사회학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리고 그때 지식인들이 출판사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세를 주고 가는 사람, 뭐 매일 와서 읍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역설의 변증 같은 경우는 그 까치에서 내기로 했던 건데, 둘의 신홍범 사장님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 둘애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까치에서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난 책을 출판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야, 이 신홍범 선생님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까치 넌 살만하지 않냐. 네 양보해라. 이래갖고 저기서 내는 거고요. 법무사는 그 사장님하고 윤영두 씨하고 이현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법무사에서 책을 한 권도 안 냈어요. 왜? 법무사는 잘 사니까.
뭐 사회과학 출판 어려운데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시니까 법무사 사장님이 환갑 때 에세이 모아갖고 문고 하나 만들자 이래서 만든 게 임금한사 세웅지마. 에세이 몇 편, 좀 문고판이에요. 그가 있고 동굴 속의 독백은 나남 사장이 이영희 선생 제자예요. 거기서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이영희 선생한테 수업 듣고 이런 사이니까 책 한번 내고 싶어갖고 맨날 서인세 드린다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모셨어. 근데 못 냈어. 그러니까 칠순 기념 됐을 때 또 그 사장이 에세이 모아갖고 가서 만든 책이 동굴 속의 독백이에요. 서문만 이영희 선생님 미안하니까 써준 게 뭐 저 책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낸 책들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건 임원영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편집한 에세이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저항하는 일을 위하여는 저하고 백영선 선생이 작년에 10주기를 맞아서 선집을 낸 건데, 앞에 선집들하고 거의 안 겹칩니다. 저희는 에세이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대표작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이영희 선생의 정말 명시상부한 대표작 중에서 분량이 너무 긴 것들을 빼고, 뭐 몇백 매 넘어가는 걸 넣으면 책을 뭐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권을 하느냐고 좀 줄였죠. 이렇게 있고요. 시간을 좀 쉬어야 될 텐데, 이제 전환시대 논리는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역사의 요거 이제 전론의 히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과 이성, 요게 초판. 근데 제가 저 두 권 있어갖고 한 권은 재단에 기증하려고 그걸 갖고 올래다 까먹었네. 저 두 권을 구했는데 한 권은 검사 검열판이고 한 권은 그냥 말짱한 건데, 요 책은 정말 순환을 많이 당했고, 요 우상과 이상 일대기라는 에세이를 쓰셨어요. 하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직접 이 책에 대한 뭐 사람처럼 해갖고 그거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듯이 그렇게 책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그랬고, 8억인가의 대화. 요것도 이제 이 책은 참, 이 책도 전략적인 이영희 선생의 그 접근법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번역서에서 번역서를 집필하는 원칙을 너무 명료하게 밝혀 놓으셨거든요. 이 당시에. 뭐냐면, 이게 뻔하잖아요. 이게 공격받을 거 뻔해. 중국, 이게 70년대 76년 이 무렵에 박통 시대에 뭐 긴급조치 이 시대에 중국 책을 내갖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 다 밝힙니다. 이데올로기, 권력, 정치, 혁명, 선전 등에 관한 것이나 이론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친중국적 편견을 가졌다는 필자 다 빼요.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필자예요. 뭐 갤브레이스라든가 뭐 하여튼 저는 뭐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 빼고, 그리고 원전유도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러면서 미나 서방 측에 알려진 학자들이 중국을 직접 방문한 이후에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 게 뭐냐면, 펀딩을 받아서 간 건 뺐어요. 이거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 돈줄이 누구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걸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이나 어디서 돈을 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재단, 우리도 프로젝트 어디서 돈 냈는지만 보면 대충 내용이 뭔지 뻔한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하는 교수들이라는 게 그래서 폴리페서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미 그렇게 다 원칙이 세워갖고 번역을 한 거예요. 꼬투리를 못 잡아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검사가 그때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일본 세카이에 이제 그 KBS 이사장 하셨던 그분이 그 기고를 했었죠, 그때. 그 익명으로. 그때 이제 재판 기록도 거기 나와 있는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관계에 그냥 사실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사실을 쓰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했을 때 검사들은 사실도 위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이런 게 팩트인데 잘못됐다고 해설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이거 중국의 사실, 이렇게 중국 사람도 이렇고 병원도 이렇고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로 확인이 됐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사실이다라고 써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무죄인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유죄다가 논리입니다. 그때 검사들의 논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 2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해직은 5차례 구속되시고 1000몇십일 뭐 감옥에 계셨고 해직도 이제 4차례 해직이 됩니다. 그리고 연행은 15번 되셨다는 것 같아요. 연행은 뭐 이제 수시로 가셨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잠옷바람으로 끌려가는 게 제일 쪽팔려서 뭐 자기는 어떤 순간 이후에는 이제 옷을 엠만히 입고 자야 된다. 아니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안 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이건 인권도 침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망신 주기도 아니고 사람을 그냥 아니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자는 사람 그냥 옷도 못 가리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옷을 입고 자자. 그냥 언제 또 그게 편하죠 사실은. 그런 기억을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4차례는 조선일보 시절에 그리고 이제 우상과 이성 8억 인가대와 그리고 광주 배후 주동자로 몰려서 이제 구속이 되셨다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또 5.18 묘역에 가 계신 거죠. 저걸 고생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연 통일 교재 문제 그리고 이제 한겨레로 마지막 그 5차 구속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제가 이제 그냥 잠정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이영희 선생 하면 뭘 떠올릴래?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이래서 키워드인데 뭐 나눠보면 자유인에 대해서 이분은 신앙이 자유인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라는 거죠. 자유인이길 포기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인인 것을 자유인일 수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내가 인간인 이상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투력의 본원적인 에너지죠. 난 사람인데 너 사람 아니라는데 사람이야 라고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인, 주체로서의 자유인이라는 거고 그럼 그 싸움의 목표는 당시에 이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역사가 아니었으면 붓다처럼 깨닫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던져져 있었으니까 식민지 시대에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본인들한테 피압박 민족으로 살면서 뭐 해방 전쟁 그냥 던져지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그래서 탈식민, 반제국, 반독재, 반전반핵, 인간해방 이렇게 이제 목표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식민지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국주의의 전쟁으로 우리가 분단되는 현장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거기.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는가. 반독재? 그럼 이승만 때부터 돌아가신 게 이명박 때까지잖아요. 그럼 그 현실, 모든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 정권을 그럼 말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지식인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지식인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자기 그냥 혼자 안위를 추구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독재에다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보고 그 깔리는 걸 보고 핵 볼모가 되면 이제 우리는 끝장이니까.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덜 억압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현 선생은 실천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저널리즘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널리즘 실천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널리즘 별거냐. 세상을 바꾸기 위한 문필 활동이니까 실천이죠. 그리고 문필로 안 될 때 몸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고 그리고 제가 책 제목을 비판과 정명으로 정했잖아요. 비판, 정명, 성찰 이 3가지 내지 4가지를 방법으로서 이영희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거 이런 걸로 본 거죠. 그게 10개 키워드를 나눠놨던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제 설명을 슬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10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좀 힘드실 텐데 한 10분 얘기하고 20분 질문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